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가슴이거든.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슴으로 정치하는 스타일이고요. 아, 겪어보니까 그러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고. 혹시 보셨어요? 유시민과 홍준표가 토론이 있었어요. 네, 예. 거기에서 11번 뉴스인데요. 예. 하필이면 또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는 내란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내란죄, 유는 아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 저기 기사 보시면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저 기사가 또 문제가 되면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기 대선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 이거 서울에 집을 얻겠다는 둥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윤상현 의원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고 지금 댓글이 떴어요. 지금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형법상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 형의가 나와 있어요. 네. 국토를 참전하고 참절. 참절이라는 게 뭐 어느 일정 이 구역을 네. 완전 지배하는 걸 참절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완전히 차지하는 거죠. 국헌을 네.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네. 형법 87조에 나와 그렇죠. 있는 이제 내란의 요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네.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상식적으로 내란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잖아. 아 그럼요. 네. 이게 제가 헌법학자들만 내란죄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혁명을 하죠. 네. 5.16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육군 소장이죠. 박정희 소장이 이제 일종의 자격이 다른 거죠. 네, 네. 일종의 꾸댔다라는 거죠. 꾸댔다. 이제 불란서 말로. 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이제 왜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어떤 장면 정권 하에서 어떤 부정부패 만연, 네. 정책 혼란, 또 이북으로부터의 어떤 그 공산주의 위협, 또 이런 목적, 부정부패 일소, 공산주의의 위협, 네. 또 나라의 어떤 기강 확립을 가지고 했어. 네. 이런 목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을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이 경제 변혁을 가져온 것도 맞아. 그렇죠.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 발전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랐어요. 네. 유럽보다는 아마 5배, 6배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변혁을 가져온 것도 맞아.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어. 그러나 5.16이라는 그 사태 자체는 군사정변이 맞아요. 네. 군사정변. 그러니까 군사정변으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홍준표 네. 그 시장께서 내란죄라고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십니까? 그거를 일종의 군사정변인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유식함 이런 거. 네. 예, 그렇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준석 의원하고도 중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지지자들 구치소에 모여서 절하자 제사상이냐 이렇게 또 너들어댄 거예요. 7번 뉴스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거기서 애타게 있고 또 설날에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가 있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사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네. 한마디로 이제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 덧셈 정치를 주장하고 네. 그 속에서 이준석, 안철수 이제 이 양대 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 결국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됐죠. 네. 안철수하고 이준석 관계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큰 테두리에서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서 본인은 네. 자기 나름대로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윤핵관들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입을 좀 그래서 다물어 주시면 하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가슴이거든. 가슴.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을 가져보고 따뜻함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게 어떤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정말 아군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은 그 사람이 되게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고 구해줘야 되고 또 그게 결국은 의리라는 단어로 갈 수 있겠네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 2013년도 14년도였는데 이석기 통진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가 결국 통진당 만들고 소위 말해서 뭐 습격하는 거 이런 거 뭐 경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한전에 무슨 뭐 어떤 지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석기가 마지막 그 체포되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5분 발언을 합니다. 또 그 주변에 김재현 의원 등등이 지나갈 때 보면은 수라고 칭호를 하고 딱 목례를 하고 합니다. 그랬구나.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동해서 국회에서 원내수석부 대표에서 그 사람을 집어넣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를 집어넣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끔 했고 근데 그때 김진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악수도 하기 싫다. 악수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제 체제수호 싸움에서 그러는 건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보면 어떻게 동시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아픔 아닌가. 우리 시대의 아픔. 이런 생각까지는 막 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악수를 오히려 가서 악수를 했어요. 서로. 그 사람 이제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면서 필요한 게 가슴이냐 머리냐.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슴으로 정치하는 스타일이고요. 겪어보니까 그러시니까. 한동훈 대표는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정치 오래 하면서. 그 옛날에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자기는 여의도 방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여의도 방언을 하지 않대. 검사 생활 할 때, 법무장관 할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의도의 방언을 알고 들어오면 여기에 법도 따라야 돼요. 여의도의 방언을 알고 본인을 알아들어야죠. 좀 조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물론 본인이 윤핵관들에 의해서 축출이 됐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이 정치에 대한 본질 그러면서 어떤 이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 이런 걸 가지면서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광장에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열불이 터져요. 왜냐하면 왜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근식, 김종혁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김근식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 국힘당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고요. 또 김웅은 윤 메시지로 순교자 행세, 보수 망치려는 물귀신인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지금 당에서 나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특히 당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기 할보치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에서 다른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은 뭐 다양성의 면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해 준한 국가 비상 사태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됐는데 이제 선뜻 이게 전시냐 사변이냐 이에 준한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에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막 군대가 이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막 일단은 본관 건물에 들어가고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선뜻 비상계엄에서 동의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전속 고유 권한이다. 비상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가위기 사태 느끼는 인식의 강도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게 야 내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했을까? 민주당이 이 현 정부 들어서서 29차례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또 특검 폭주를 하고 입법 폭주해서 껐다가면 이재명 표 뭐 지역 화폐법 뭐 포퓰리즘 법안 해가지고 지금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7차례 법권 행사를 하게 지금까지만 걷다가 또 예산안 677조 4천억 했는데 4조 몇천억을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영원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가 96억이었거든요. 그 검찰, 경찰 또 감사원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죠. 폭주죠. 소위 말해서 의회 독재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끼는 강도 훨씬 더 세다는 거. 그래서 이 분들이 선뜻 생각하는 게 군대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5.16이라든지 5.17이라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대통령 입장이 뭘까? 제가 얘기도 해보면은 이 국가가 이 하드웨어가 멀쩡하다. 정상국가. 그러나 내부의 이 시스템, 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5.17식의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속 고유 권한으로서 현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직접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성계엄. 우리가 딱 생각하면 비상계엄이라면은 경성계엄, 5.17, 5.16만 생각하는데 연성계엄을 생각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재에서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것은 뭐 불법이고 위헌이고 위법이고 탁 프레임 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헌재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예요? 그럼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위죠. 전과가 4개, 재판이 5개. 재판 5개, 12개 혐의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예를 들어서 배임 액수만 4,895억 원이죠. 성남FC 뇌물 액수만 얼마입니까? 133억이죠. 그러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범 아닙니까? 응? 우리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쳐놓은 프레임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